오늘 이야기는 천리시안이라는 행운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아내가 9명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반면 나는 여자친구조차 없지. 첫째와 둘째 부인과 함께 수련을 좀 한 후에 그는 마침내 나머지 7명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상상하시다시피 엄청난 도전으로 가득한 여정이죠. 주인공이 최악의 방법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여정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부분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소녀가 젊은 남자에게 가문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그의 몸에 밧줄을 감는 것으로요. 그 남자는 아내에게 부드럽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채찍을 적시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그녀가 그를 때릴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어루만질 뿐입니다. 사기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녀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만약 소녀가 그에게 접근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꽉 껴안고 그의 친구를 아래로 쥐어짜서 주인공은 충격에 굳어버립니다. 그는 수희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세될 거라고요. 그의 아내는 왜 소리를 지르냐고 묻고 그녀 또한 그가 도시로 갈까 봐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9번째 아내가 동쪽에 있다고 설명했고 주인공은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합니다. 그에게는 전에 본 적 없는 아내가 9명이나 있었고 그중 9번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첫째 부인은 팔을 흔들어 그를 밧줄에서 풀어주고 가문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 가문과 혼약이 맺어져 있어서 주인공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흥분합니다. 대오는 짜증을 내며 그녀가 그들 둘만큼 아름다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시로 그들을 묘사하려 하자 아내가 또 다른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청시아는 대답이 없고 그의 아내는 하나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다 되자 그녀는 알약을 하나 꺼내 물에 던지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며칠 후 주인공은 마침내 마을을 떠나 모든 마을 여자들에게 그가 떠난다는 것을 알립니다. 나무 위에서 데오는 언니가 정말 그를 가게 할 건지 묻고 수희는 그가 그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봉인되었다면 그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서 풀려난 호랑이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주인공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고속열차가 도시를 통과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통로를 걸어 내려와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마침 그녀는 립스틱을 떨어뜨리고 그의 앞에서 몸을 숙입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그의 현명한 만큼 좋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뒤돌아보고 천의 손이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그가 변태라고 말하며 그를 개에게 던져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끼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소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쁜 소녀가 아니고 단지 어리석을 뿐이며 그가 대학에 갈 건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노인의 얼굴에서 병의 징후를 알아차립니다. 남자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손녀가 그 위에 쓰러지자 주인공은 그녀에게 그를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쇼크에 빠져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녀는 그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승무원을 부릅니다. 노인이 피를 뱉자 소녀는 영력을 사용하여 모두를 뒤로 밀어냅니다. 그는 노인 주위에 몇 개의 바늘을 형성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여 침수를 시행하여 돌풍을 일으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주인공은 자신의 정류장에 도착하자 일어섭니다. 소녀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할아버지는 숨을 쉬지 않고 그녀가 복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갑자기 깨어나 그가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강해졌다고 깨닫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소년을 찾으며 그는 손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가족을 그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생일 파티에서 여러 귀족들이 모입니다. 주인공은 삶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접근하고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백꽃을 꺼내 자신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있던 귀족들은 어떻게 도망자가 그곳에 왔는지 그리고 그가 그 가문과 연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미천한 출신의 그 소년을 알지 못하지만 주인공은 노인에게 장수를 기원하고 그의 선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문의 주인은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의 스승이 예전에 노인을 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그의 아들은 선물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도망자가 그곳에 들어왔는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그 젊은이는 이것이 가문이 빚을 갚는 방식인지 묻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자리를 찾아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인에게 그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군중 속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문의 딸은 일어서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약속을 떠올리려고 하지만 주인은 그의 가문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손녀는 그런 쓰레기와 결혼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인공은 주인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는 그것이 농담이었고 단순히 돈을 줄 것이라고 대답하고 그의 손녀에게 수표를 쓰게 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아내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그는 단순히 가방을 떨어뜨립니다. 바닥을 세게 밟아 주변의 모든 것을 부수는 지진을 일으킵니다. 가문의 한 남자가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주인공은 그에게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종이 한 장을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을 가문 지도자에게 던져 뒤에 벽을 맞춰 흔들고 돌 조각이 노인을 향해 떨어지게 만듭니다. 노인은 주인공을 둘러싸는 경비병들을 부르지만 모든 것은 올드존이 모두의 관심을 끌면서 중단됩니다. 가오 가문 지도자는 그에게 대답하고 경비병들은 계속해서 천을 둘러쌉니다. 장은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며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 결과를 감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닥터 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노인은 젊은이에게 결혼 호의를 부탁합니다. 아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천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그것은 노인을 흥분시키고 우시왕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차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주인공은 가족 지도자에게 남은 아픈 삶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녀의 남자친구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의사든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수완이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호화로운 차 안에서 장은 그의 생명을 구해줘서 감사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의 스승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여 가문이 그것을 되찾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시아는 가격에 대해 주인공을 조롱하고 장은 천을 불쾌하게 한 죄로 선물을 던져버립니다. 몇 시간 후 그 젊은이는 저택으로 가서 문이 열려있자 들어갑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커튼 뒤에서 그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은 9번째 스승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의 스승의 능력을 되새기며 9번째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자인 척하기로 결정합니다. 천은 시간을 벌기 위해 옷을 그의 스승에게 가져다주고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돌아섭니다. 여자는 그에게 잘못된 것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속이기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새 옷을 가져갑니다. 집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스승은 드레스룸에서 나와 뒤쪽 지퍼가 닫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탈출하려고 하지만 여자는 그가 남자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천은 무릎을 꿇고 그의 스승이 그를 식별하게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부님은 언니의 편지를 떠올리며 애 옷 갈아입는 걸 훔쳐봤냐고 물어본다. 주인공은 실수였다고 말한다. 여자는 칼을 던지며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제자임을 증명하라며 바지를 벗으라고 명령한다. 젊은 남자는 당황하지만 빨리 하라고 한다. 그래서 사부 앞에서 전부 벗는다. 김씨는 당황하며 속옷만 다시 입으라고 한다. 사부가 허벅지에 가까이 다가오자 깜짝 놀란다. 사부는 점을 발견하고 계속 만진다.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금발 남자는 수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남자가 화를 내며 다가오자 사부의 남자친구인지 궁금해한다. 금발 남자는 주인공을 때리려 하지만 쉽게 막힌다. 다음은 팔꿈치 공격이지만 또 막힌다. 운 나쁘게 주인공의 바지가 내려가 땅에 떨어진다. 남자 위에서 젊은 남자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 이제 둘 다 서서 수희는 오해라고 말한다. 금발 남자는 편지를 건네며 이씨 가문의 경매에 초대하고 힘을 합쳐 정상에 오르자고 한다. 하지만 사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다. 전화 속 남자는 하녀를 납치했고 호텔로 와야 한다고 말한다. 여자는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간다. 주인공은 남자가 중요할 때 도망치는 건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사부는 이번에는 제자에게 동행해달라고 한다. 1시간 후 그들은 파라다이스 호텔에 도착한다. 주인공은 가는 길 내내 감탄하지만 방문이 열리면서 높은 돔이 드러난다. 납치된 하녀는 일어서려 하고 옆에 있던 뚱뚱한 남자는 김양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테이블에 있는 두 사람이 게일 가문의 일원임을 알아보고 그들도 그를 알아본다. 사부는 하녀가 납치될 정도로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는다. 한편 뚱뚱한 남자는 가게를 3천만 원에 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잘 안 되니 가격을 1,0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지만 수인은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거절한다.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룻밤을 함께 보내자고 제안한다. 뺨을 맞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탄한다. 뚱뚱한 남자는 어떻게 감히 자기를 때리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사부에게 거래를 취소하라고 제안한다. 그러고 나서 떠나려 하지만 뚱뚱한 남자와 부하들이 길을 막으며 소녀는 여기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뚱뚱한 남자는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향 마을의 가족을 전부 파괴하겠다고 위협하지만 배를 걷어차 피를 토하며 경호원 품에 쓰러진다. 가오 가문의 사람들은 감히 그런 짓을 한다고 말하고 뚱뚱한 남자의 경호원은 격분하며 소년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주인공은 간단히 공격을 피하고 경호원을 바닥에 던진다. 하녀는 주인공을 칭찬하고 뚱뚱한 남자는 갱들을 호텔로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주인공은 뚱뚱한 남자가 정말로 자기 가족을 파괴할 가치가 있냐고 묻는다. 갑자기 갱들이 호텔에 도착하고 주인공은 뒤돌아본다. 사부는 제자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두고 가라고 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과거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갱들이 달려들지만 주인공은 간단히 공격을 피한다. 암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모든 것을 부순다. 사람들은 그 이상한 힘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한다. 뚱뚱한 남자가 전진하라고 명령하는 동안 주인공은 에너지를 모아 암살자 주위에 수천 개의 바늘을 형성한다. 그리고 땅에 손을 대 힘을 방출한다. 모두가 놀라고 주인공은 이제 뚱뚱한 남자의 차례라고 말한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주인공은 가족을 모욕한 벌로 바늘로 공격한다. 그 후 사부를 모욕한 죄로 급소를 걷어찬다. 마지막으로 뚱뚱한 남자를 공격하려 하지만 사부가 너무 심하다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막는다. 그녀는 모두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뚱뚱한 남자는 가오 가문의 사람들 옆에 쓰러진다. 밖에서 그녀는 제자에게 이곳은 자네 마을이 아니라며 그를 보호할 수 없을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여러 대의 차가 다가오자 여자는 기둥 뒤에 숨는다. 늙은 갱스터는 누군가 자기 아들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옆에는 작은 칼갱단의 남자가 있다. 그 둘이 더 일찍 왔더라면 도망치지 못했을 텐데 이제 떠나는 게 좋을 거다. 하녀가 그들 앞에 주차한다. 갱단 두목은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칼을 뽑아 기둥을 벤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뚱뚱한 남자와 함께 길을 떠나며 길 잃은 쥐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몇 시간 후 주인공은 첫날에 대해 불평하며 목욕을 마친다. 그러다 침대에 사부가 쓰러져 잠든 것을 발견한다. 소녀는 9사부 모두 능숙해서 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사부님을 보호하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사부가 돌아보며 입술이 맞닿는다. 소녀는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힘을 발동한다. 사부가 깨어나자 그는 물러서며 생각하는 게 아니라며 갑자기 수건이 떨어진다. 주인공은 무아지경이었다고 설명하려 하고 훈련하러 간다고 말하며 방을 나선다. 밖에서 사부에게 키스한 자신을 탓하며 머리를 땅에 박는다. 하지만 그때부터 무술 실력이 향상된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밤이 지나고 다음날 도시에서 주인공은 장양이 왜 자기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묻는다. 장은 할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소년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뚱뚱한 남자는 신을 안으며 굉장하다며 용기를 칭찬한다. 오씨 가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닌다. 그들은 돌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뚱뚱한 남자는 이곳은 도박장이라며 오늘 보여주겠다고 설명한다. 한 남자는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다른 남자는 수백만 달러를 따지만 뒤에서 오는 무언가가 주인공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는 몸을 돌려 쓰레기통으로 걸어가고 친구들은 말리려 한다. 관중들은 젊은 남자가 미쳤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원하던 돌을 찾고 자르는데 얼마가 드냐고 묻는다. 천냥에 흥정하고 대장장이에게 자르라고 하자 돌 안쪽에 흰 부분이 드러난다. 강 양은 엉망진창이라고 말하고 돌은 끝까지 흰 조각으로 잘려나간다. 주인공은 안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가져간다.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용이 활성화된다. 채는 손으로 돌을 치고 얼음 옥이 보이자 모두가 감탄한다. 주인공은 돌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 덕분에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소리치며 돌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팔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그러고는 뚱뚱한 남자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내라고 하며 준다. 젊은 남자의 시선을 끄는 다른 것이 있다. 그는 스승의 집에서 본 금발 남자가 두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본다. 주인공은 그가 거기서 뭘 하는지 궁금해하며 계속 걷는다.
한편 어떤 손이 장양의 어깨를 건드린다. 조카이는 그녀에게 젊은 남자를 아는지 침구점 밖에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젊은 남자는 여풍을 찾아 차창에 얼굴을 대지만 아내 여자는 그를 변태라고 부른다. 뚱뚱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단검다니 존양을 납치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그가 어두워지기 전에 오지 않으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주인공은 이해한다. 창고 안에서 갱단원은 젊은 아가씨를 개처럼 빌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남자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지만 목덜미를 잡힌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을 건드리면 가족들이 그를 죽이고 지옥 끝까지 쫓을 것이라고 말한다. 조카이는 그녀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다. 그리고 바닥에서 여자는 뚱뚱한 남자가 장가에 연락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곳에 문이 부서져 열리고 갱스터들은 주인공이 패배한 부하와 함께 들어오자 관심을 보인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갱스터는 칼을 뽑고 젊은 아가씨는 그가 무술가라고 경고한다. 조카이는 주인공을 때리려고 달려든다. 지는 머리를 움직여 공격을 피하고 상대방이 주먹에 기를 불어넣게 만든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조카이의 손을 잡으며 공격을 막는다. 카이는 칼을 뽑아 같은 에너지를 불어넣으려 한다. 그러나 그는 진의 주먹에 막힌다. 젊은 남자는 배를 발로 차 갱스터를 피 흘리게 하고 날려버린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더 높은 수련 단계에 있다고 의심한다. 무릎을 꿇은 채 남자는 그의 보스가 그를 쫓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친구를 돌보기 위해 돌아보고 그녀를 안고 자영을 얼굴을 붉히게 만든다. 그녀는 그가 복수를 하러 간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무시하고 차에 태운다. 몇 시간 후 파티가 열리고 있는 호텔에서 부하가 보스의 방으로 다가간다. 그는 오가의 뚱뚱한 남자의 상태와 그의 아버지가 복수를 원한다고 보고한다. 보스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다. 밖에서 소음이 들리고 피투성이 부하가 침입을 보고한다. 주인공은 갱단 두목의 시체 중 하나를 들고 방으로 다가간다. 남자는 그의 손에 들린 조카이를 알아보고 너무 젊어서 죽기에는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의 부하 2명이 칼을 들고 주인공에게 달려들지만 첫 번째는 손목이 쉽게 부러지고 지는 칼로 다른 한 명의 공격을 막는다. 보스는 흥미롭다고 되풀이한다. 주인공은 오늘 복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칼로 베기 시작한다. 원팽은 그에게 굴복하라고 제안하며 손뼉을 치지만 주인공은 보스를 짜증나게 하려고 거절한다. 남자는 칼을 칼집에서 뽑아 진에게 달려든다. 젊은 남자는 간단히 무기를 움직여 맞고 보스는 그에게 달려들고 그들의 칼이 충돌하여 진의 칼날이 부러진다. 선택의 여지가 없자 젊은 남자는 후퇴하고 보스는 미소를 지으며 힘을 발휘한다. 그의 칼 공격은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지만 주인공은 맨손으로 막는다. 그는 무릎으로 남자의 배를 쳐서 테이블에 쳐박고 피를 흘리게 한다. 보스는 일어나 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지만 주인공은 고개를 돌려 다음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녀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보라색 머리 소녀와 마주친다. 진은 그녀가 누구냐고 묻고 소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하룻밤 같이 보내자고 제안한다. 진은 고개를 돌리며 자신은 그런 종류의 남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녀는 그를 쫓아가며 하룻밤에 $1,000,000를 제안한다. 주인공은 거래를 수락하고 여자는 양복점으로 향한다. 옷을 구경하는 동안 몇몇 경비원들이 그 여자를 쫓고 있는 것 같다. 보라색 머리 소녀는 알아차리고 어쩔 수 없이 탈의실에 숨기려 한다. 그녀는 진의 입을 막고 새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주인공은 탈의실을 나와 그녀를 위해 이상한 옷을 고른다. 한편 소녀는 하녀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진은 남자들이 온다고 경고하지만 소녀는 그를 벽에 밀어붙인다. 그러고는 소년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경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떠나기로 한다. 그녀는 이제 괜찮다고 말하며 물러선다.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그녀는 떠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음란한 것들을 상상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육아의 경매에 가서 차에서 내린다. 그는 그냥 새 친구를 따라간다. 보라색 머리 소녀는 그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말한다. 고가를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자영은 소년이 주인공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그의 스승은 생각을 확인한다. 강양과 그녀의 친구인 뚱뚱이까지 그 행사에 나타났다. 한 남자가 보라색 머리 소녀에게 다가와 그녀 옆에 있는 소년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녀는 진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남자는 더 이상 말을 포기한다. 주인공은 이 모든 것 앞에서 당황스러워한다.
그러자 고가의 젊은 아가씨가 다가와 이 남자가 얼마 전에 그녀의 가족과 결혼을 요구했다고 말한다. 두 여자는 말싸움을 벌이지만 방해를 받는다. 고 양의 남자친구는 주인공이 단지 그의 나라에서 온 도망자일 뿐이라고 소리친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영은 서희가 도와주라고 제안한다. 강 양이 끼어들어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단지 도망자일 뿐이라며 짜증을 내는 여자와의 말다툼을 촉발시킨다. 다양은 주인공을 껴안으며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라고 말한다. 그러나 강가의 젊은 아가씨와 자영은 모두 그가 자기 남자라고 소리친다. 그의 스승은 그녀의 제자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지만 강이 그의 손을 잡는다. 이것이 증거라며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한다.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고 다양은 그의 팔을 잡는다. 스승님은 그에게 집에 가라고 합니다. 강 아가씨가 그 앞에 서서 첸이 자기 집안의 사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디브 아가씨가 그의 팔을 잡고 그가 자기 남자친구라고 말합니다. 세 소녀는 첸에게 거기서 뭘 하는 거냐고 강요합니다. 소녀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스승님께 화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따라가며 친구들을 뒤에 남겨둡니다. 고 아가씨의 남자친구가 그를 짓밟을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군중에서 떨어져서 첸은 스승님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두 소녀는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화는 중단됩니다. 루핑이 다가와 아가씨에게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왜 주인공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강 아가씨, 한씨, 그리고 다이 여사는 그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금발 남자를 궁지에 몰아넣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슈이에게 사업에 대해 혼자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지만 하녀는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첸은 핑계를 대고 한은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새 사업가가 모여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루펑이 슈이의 와인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러고 나서 첸은 문을 열고 스승님께 마시지 말라고 말하며 잔을 움켜쥐고 테이블에 내리칩니다. 금발 남자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일어서고 그의 스승님은 그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루펑은 화제를 돌려 사업은 나중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비서와 함께 떠납니다. 스승님은 제자에게 화를 내며 방을 나가기 전에 그를 꾸짖습니다. 뚱보는 그를 그냥 보내줘야 하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농담을 하며 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 스승님께 갑니다. 화장실에서 루펑은 슈이에게 술을 줄 기회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평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녀에게 와서 그의 옷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금발 남자가 벨트를 풀기 시작하자 그녀는 슬퍼 보입니다. 뚱보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촬영하며 이제 큰 장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10분 후 경매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뚱보가 다가와 첸을 부르고 쇼가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루펑은 자신의 가족이 상공회의소의 설립자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최고 입찰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입니다. 그 남자는 조만간 슈이가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두의 지원에 감사하며 새로운 3D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화면에 회장의 비디오가 나오자 쇼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녹화하기 시작하고 비디오에서 그는 슈이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고 인정합니다. 루핑은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비열하고 뻔뻔스러웠습니다. 금발 남자는 그들에게 TV를 끄라고 명령하고 비디오는 10초 안에 끝납니다. 관객은 너무 짧다고 조롱하기 시작하여 남자를 더욱 화나게 만듭니다. 그는 오디션을 취소하고 모든 장비를 치우라고 명령하고 스승님은 떠나겠다고 일어섭니다. 이제 차 안에서 하녀는 금발 남자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지만 스승님은 그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나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인공은 스승님을 보호해야 했다고 농담하지만 돈과 함께 두고 온 것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차 뒤쪽에서 빛이 비춥니다. 첸은 하녀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핸들을 돌립니다. 차 두 대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녀는 뒤돌아보며 모두 괜찮냐고 묻지만 주인공이 스승님을 보호하기 위해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젊은 남자는 스승님이 괜찮은지 묻고 하녀는 그에게 앞을 보라고 소리칩니다. 루펑은 주인공에게 달려와 자신의 삶과 명성을 망쳤다고 불평합니다. 하녀는 그가 슈이에게 강제로 하려고 했다고 소리치지만 남자는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그를 얼마나 때리고 싶은지 생각하지만 슈이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만 말합니다. 그녀가 그를 작은 숙모로 여겼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에게 그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채는 동의하고 금발 남자는 에너지를 모으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의 주먹은 주인공의 손에 의해 간단히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루펑은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지만 다시 한번 실패하고 주먹 한 방과 무릎 공격만 받아 땅에 쓰러집니다. 젊은 남자는 그의 셔츠를 잡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칩니다. 후드를 쓴 남자가 첸 뒤에 나타나 공격하고 주인공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둘 다 충격으로 후퇴하고 남자는 루펑의 몸을 가져갑니다. 첸은 그가 다쳤고 이 남자가 꽤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녀가 다가오는 동안 그의 스승님은 그가 거망 손오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강가의 집에서 남자는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강은 차를 컵에 따르면서 듣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건마가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젊은 전사를 공격한다면 그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장황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오무바이가 왜 관련되었는지 그를 만나야 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젊은 아가씨는 경매에서 첸과 마주쳤다고 불평하며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두 소녀와 동행했고 그의 스승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강은 그 여자가 어떻게 그에게 접근했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녀는 수도에서 신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슈이는 무릎을 꿇고 왕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녀는 이미 젊은 남자를 만났고 이번에는 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거절해서는 안 됐고 이제 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왕자는 최근에 일으킨 문제를 해결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는 일어나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제자를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며 그녀는 물러납니다. 그는 슈이에게 그를 실망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왕자는 세븐이라는 여자에게 첸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왕자의 말에 동의하며 먼저 가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첸은 일어나 차로 향하고 뚱보안을 발견합니다. 그는 문을 열고 친구가 멍해 보인다고 말하자 젊은 남자는 스승님이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친구는 오늘 쉽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자신의 일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하고 군중이 모여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토너먼트가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지역 주민들은 우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깡패처럼 걸어오고 사람들은 린 사부에 대해 묻습니다. 노인은 칼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부르지 않은 줄 알았죠. 린 자이라는 남자가 순간이동에 나타나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감히 저곳에 가지 못할 거라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한 총이 갑자기 차를 타고 나타나 깡패 바로 앞을 지나갑니다. 뚱보가 아이와 함께 차에서 내리자 아이는 운전하는 법을 모른다고 불평하지만 아이는 입을 닦으며 모두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뚱보는 가죽옷 입은 멍청이가 두목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첸은 대담하다고 말하며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 있는 린의 그림자는 그를 상대할 것이며 그가 우가와 싸우면 맞서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서로 맞서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기면 우가는 그에게 절해야 합니다. 남자는 칼을 뽑아 공격에 동의하며 그가 이기면 첸은 목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맹렬한 공격은 주원경지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에 의해 막힙니다. 군중은 아이의 승리를 믿지 않으며 지켜봅니다. 한편 첸은 물러서는데 그만한 무술가를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에 힘을 모아 용과 함께 조금 더 진지해집니다. 린은 칼로 베려고 달려들지만 첸은 몸을 숙여 간단히 피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다가가 오직 그의 스승만이 그를 가르치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일격은 장군의 심장을 부수고 그를 땅에 세게 쳐박습니다. 우가의 깡패는 그가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린은 우사부가 그의 수련을 파괴한 것에 대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첸은 그의 머리를 밟으며 우라오게는 패배했고 하브이에 따라 첸은 이제 동방에서 최고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격분하고 아이는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라오는 그의 가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외치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주인공의 전화가 울리고 9번째 스승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소인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고 그들을 건드린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녀는 그녀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인수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의 부하 중 한 명이 달려가 그에게 그의 모든 산업을 사들였고 구매자는 킨소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 시작하지만 첸은 이제 그가 권력과 돈을 모두 가졌다고 말합니다. 고가 사람들은 아이에게 거만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그는 그들의 스승보다 나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의 목을 잡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거의 생명이 없는 우사부를 풀어주자 군중은 주인공이 무섭다고 말하며 도망칩니다. 첸은 그 아가씨의 남자친구 쪽으로 돌아섭니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뺨을 여러 번 힘껏 때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연주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수군거립니다. 완팽은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부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두목은 첸이 그에게 진정으로 배신하지 않고 따를 것인지 묻기 전까지 부하들을 때리기만 합니다. 남자는 확인하고 주인공은 그에게 부하들을 모아 아무도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갱단의 두목조차 복종하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첸은 단순히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주인공을 존경하며 복종합니다. 아이는 그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며 누구나 고가를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떠나 경찰관들과 마주치고 보고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대머리 경찰관은 자신이 비밀경찰이라고 말하자 하는 그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때립니다. 대머리 남자는 화를 내지만 동료는 그가 주지사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무릎을 꿇고 둘은 함께 술집으로 걸어갑니다. 하는 린이 움직이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강동에 강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자 한 남자가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다친 척하며 그들을 때리려 하고 첸은 그를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곧 그들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은 후 아이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거지는 술을 권합니다. 술을 마시자 주인공의 용기술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술을 마실 수 있냐고 묻지만 남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말하길 거부합니다. 다른 곳에서 리는 우사부에게 복수를 부탁하고 노인은 그 망할 놈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맞설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다 문에 무바이를 부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장라오는 그의 라이벌이 은둔에서 나온 후 젊은 남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뚱보는 거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돈을 다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을 바이메이라고 소개합니다. 첸은 어디서 술을 얻었는지 묻지만 남자는 자신이 만든 독점적인 술이며 그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하는 동안 뚱보는 돈을 주려고 하지만 거절하다가 젊은 남자가 바이맹의 손을 잡고 거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뚱보의 전화가 울리고 장러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있고 의사는 곧 장례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아가씨는 의사에게 다가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뚱보는 갑자기 문을 열고 젊은 아가씨는 의사에 대해 묻습니다. 첸은 자신이 의사라고 말하며 나섭니다. 그는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고 그의 부상은 더 높은 수준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아가씨의 아버지는 그것이 우로 인해 발생했으며 노인이 뒤에서 그를 공격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첸은 장이 자신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상은 그에게 할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며 호의를 받아들일 것이지만 노인은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모두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첸은 뚱보에게 장을 들어 올리라고 말하고 그의 에너지를 준비한 후 젊은 남자는 영적인 바늘을 던집니다. 몇 분 후 젊은 남자는 노인은 괜찮다고 말하며 방을 나가고 모두가 그를 보려고 달려들지만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러자 노인은 깨어나 손녀를 안습니다. 주인공은 그가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장은 치료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떠나려고 하자 노인은 무바이가 그의 전쟁팀을 보내 그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이맹은 그의 친구들과 어디서 잘 건지 묻고 우상은 첸을 부르며 다가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인공의 입술에 키스합니다. 첸은 바이맹과 그의 집으로 가지만 그가 하는 말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에 그의 스승과 함께 보라색 머리 소녀를 발견합니다. 바이밍은 사랑에 빠지고 스승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동안 디는 그를 도발하려고 합니다. 키는 그들이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보라색 머리 소녀는 70%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스승은 50을 제안하고 디는 이번에는 3가지 조건에 동의합니다. 키는 그녀의 제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제안을 수락하며 끼어듭니다. 디는 그와 해결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나갑니다. 3사람을 집에 남겨두고 스승은 첸과 함께 밖으로 나가 며칠 전에는 낯선 사람이었음에도
그녀를 변호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부모 없이 자랐고 그의 가족인 스승들에 의해 길러졌다고 말합니다. 켄은 사과하고 그가 왜 대학에 와야 하는지 아는지 묻지만 젊은 남자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운명이 시작되었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첸은 사부에게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을 향한 불길한 기운을 느낀다. 주인공은 테라스에서 5명의 전문가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최악은 그 기운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암살자들은 계획을 마무리하고 그곳을 떠나고 첸은 그들을 따라간다. 청년은 놀라운 실력으로 암살자들을 하나씩 물리치고 3번째 암살자를 쫓아간다. 그는 사부의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무에 있는 저격수를 발견한다. 남자는 총을 쏘려 하지만 첸이 그의 뒤에 나타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다. 땅에서 그는 무바이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발견하고 마지막 암살자를 쫓아간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암살자가 이쑤시개를 머리에 꽂은 채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암살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며칠 후 첸은 대학을 걷다가 사부에게 귀를 잡힌다. 그녀는 집에서 발견된 시체가 무바이의 부하들이냐고 묻고 첸은 누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확인한다. 킴은 그들과 바이 멍만이 집에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일축한다. 알람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방으로 가라고 알리고 사부는 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교실에서 남자들은 주인공을 알아보고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 선생님이 도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센 교관과 함께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까지 학생들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군복을 입은 소녀를 발견한다. 센은 늦잠을 잤다고 말하며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센을 바라본다. 그녀는 학교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7일간의 군사훈련을 준비했지만 그녀는 엄격하다고 말한다. 첸은 이미 몸이 좋고 무바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훈련을 건너뛸 수 있는지 묻는다. 이 교수는 이유를 묻고 청년은 거짓말을 지어낸다. 센은 그가 생도의 대장이 될 것이고 잠시 그녀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나선다. 주인공을 양호실로 데려간 센은 자신이 의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으며 그의 상처를 돌보고 싶어하며 거대한 바늘을 준비한다. 그녀는 바늘을 꽂으려고 소년의 바지를 내리지만 첸은 피한다. 교관은 그의 목을 겨냥하지만 주인공은 피하고 교관을 제압한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며 소년은 그녀가 그의 옷을 벗기고 싶어하니 그녀를 만족시켜주겠다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그의 뺨을 때리고 떠나며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훈련장에서 학생들은 양호실에 가서 쉴 수 있다고 험담하지만 주인공은 거절한다. 소년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줄을 서라고 말하고 센은 그곳에서 10바퀴를 달려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반 친구들이 달리기를 준비하도록 이끌기 시작한다. 입장 시간이 끝나고 교관은 그의 팀에서 나머지 27명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첸은 모른다. 교관은 대장으로서 그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소년이 불평하자 그녀는 벌칙을 2배로 늘린다. 사람들은 첸에게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년은 달리기를 시작한다. 20분 후 그는 달리기를 마쳤다고 보고하여 동료들을 놀라게 한다. 교관은 그의 성과를 칭찬하고 50회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인공에게는 쉬운 일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가 특별 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300회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소년은 항의하려고 한다. 협상에 실패하고 그는 운동을 시작하고 신은 그의 위에 올라타 지금 시작하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이유 없이 벌을 주는 것에 대해 그녀에게 도전하고 선생님은 서두르라고 말한다. 그는 팔굽혀펴기를 시작하고 몇 분 후 드디어 300회를 마친다. 첸은 교관이 그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첸은 먼저 황 교관을 넘어서라고 말한다. 남자는 그가 주먹으로 돌진해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막아낸다. 폭발이 싸움터를 흔들고 교관은 첸이 쉽게 피하는 발차기로 이어진다. 그는 교관 뒤로 이동하여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지만 여성 교관이 막아낸다. 소녀는 여자가 번개 에너지를 모아 돌진하는 동안 그녀의 힘에 대해 생각하며 물러선다. 첸은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그녀에게 맞서는 손바닥을 형성한다. 교관은 손바닥을 깨기 위해 번개 볼트를 발사하고 첸은 직접 에너지 충돌을 위해 그녀에게 향하는 에너지 검을 형성한다. 큰 충격 후 교관은 그가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도전하고 싶은지 묻고 소녀는 다시 돌진하여 더러운 기술로 그녀의 다리를 친다. 그리고 선생님이 피하는 동안 그는 그녀를 붙잡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을 반복적으로 때려 그녀를 격분시킨다.
그녀는 벗어나려고 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한 다음 그녀를 땅에 떨어뜨린다. 여자는 풀려난 후 그를 때리려고 하고 소녀는 그녀에게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장교에게 그를 체포하여 체벌하라고 명령하고 경비병들은 첸을 제압한다. 소녀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교관은 벨트로 새창살을 치며 협조하라고 말한다. 첸은 교관이 그를 때리고 있다고 외치자 반 친구들은 그녀를 막으려고 한다. 교관은 그가 영리하고 이번에는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저녁을 사겠다고 말하는 순간 사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다. 그녀는 무바이가 동쪽 무덤에 들어갔고 목표는 그라고 설명하자 소녀는 친구들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떠난다. 대학 밖에서 완펑은 사부를 만나 슈이가 유씨 가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말한다. 첸은 이것이 그의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하며 걸어간다. 1시간 후 그는 도시 골목길을 걸으며 비수클럽이 잘 해냈고 이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라고 말한다. 몇몇 암살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수십 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소년을 둘러싼다. 그들 중 한 명이 무바이가 그의 죽음을 명령했다고 말하지만 소년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남자는 짜증을 내며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를 조각조각 베어버리라고 명령한다. 저택에서 바이올렛은 이미 이씨 가문의 시장을 장악했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다. 저택에서 소음이 들릴 때까지 그것은 침입한 셈이다. 그녀는 그녀를 7번째 스승으로 알아보는 킨을 부른다. 교관은 그녀가 그동안 잘 해냈다고 말하고 킨은 싸우러 왔는지 묻는다. 셋은 확인하며 그녀를 지금 좋은 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한다. 암살자들이 소년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손에 에너지를 불어넣어가는 길에 모든 사람을 물리친다. 셋은 그들에게 향해 나아가고 암살자들은 그를 베려고 하지만 그는 단순히 피해를 되돌려준다. 암살자들의 리더는 그와 얼굴을 맞대고 서 있는 소년의 능력에 대해 생각한다. 첸은 무바이가 어디 있는지 칼을 겨누며 묻고 남자는 죽은 몸 위에서만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선다. 주인공은 손으로 칼을 잡고 남자를 믿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청년은 암살자를 발로 차고 그의 모든 에너지로 땅에서 뛰어올라 남자를 베어버린다.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남자는 그가 그의 스승을 건드렸고 그의 목숨을 잃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첸은 그를 다시 베어 300명의 무술 전사들을 파괴한다. 셋은 그가 훌륭하다고 말하고 치는 현기증을 느끼고 7번째는 이것이 미래를 위한 그의 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많은 것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고 있는지 묻는다. 여자는 18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고 그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한다.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며 칼의 왕이 청년을 막기 위해 움직인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한편 첸은 칼을 들고 그를 가리키며 싸움을 겁니다. 다른 곳에서 장씨 가문의 첫째와 둘째 아들은 노인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천상의 왕의 영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둘째는 부하들에게 즉시 첸을 보호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7번째 마스터는 우지가 도착하자 노인이 좋은 상대라고 말합니다. 거망은 발차기로 돌진하지만 그의 발밑에 땅만 부숩니다. 첸은 그를 늙은 개라고 부르며 검을 소환하는 남자를 격분시킵니다. 공격이 첸을 향해 가고 첸도 자신의 에너지로 똑같이 하여 여러 번 충돌이 일어납니다. 둘 다 물러서고 우지는 그가 그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검에 용을 불어넣어 노란색 에너지 공격을 준비합니다. 장씨 가문의 아들들은 그 공격이 산과 강을 자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지는 용을 막기 위해 수백 개의 칼을 사용하여 처음에는 저항하려고 합니다.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여 우지는 부상을 입고 첸은 다시 돌진합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막기 위해 천둥검을 던지지만 첸의 공격은 이미 착륙했습니다. 첸은 목숨을 구걸하는 거망에게 다가갑니다. 젊은이는 단순히 거망을 반으로 자르고 강 형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논평합니다. 쿵팽과 뚱뚱한 남자가 다가올 때 그들은 시체를 밟고 첸은 그들이 우무바이와 선무지 그룹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쿵팽은 빨리 항복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그에게 그 장소를 청소하라고 말합니다. 뚱뚱한 남자는 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방문하여 노인을 구하려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토론 후에 첸은 동의합니다. 1시간 후 헬리콥터가 위치에 도착하고 뚱뚱한 남자는 친구를 회의 장소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얼음처럼 차갑다고 말하지만 주인공과 함께 온 간호사는 반박합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공로가 없다고 말하고 주지사는 그녀가 그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그가 직접 막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계획을 묻지만 소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방에 도착하고 주지사는 그가 기적의 의사인지 묻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정보를 확인하고 친구를 소개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주인공의 기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친구를 옹호합니다. 채는 그냥 보고 싶다고 말하고 주지사는 확신하는지 묻습니다. 루 박사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젊은이는 침수를 사용하여 혈류를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두 의사는 금기된 방법이라고 외치지만 주지사는 일어서서 젊은이에게 그와 함께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웡푸양의 방에 도착하고 그녀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습니다. 채는 그것이 차가운 옥체라고 재빨리 식별하고 포인트를 봉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그를 가로막고 금기된 방법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신의 의사주라고 소개합니다. 그 남자는 그 예술을 연습하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주지사는 그들 모두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친구에게 사과하지만 채는 배고프다고만 말합니다. 식사 중에 젊은이는 그들이 그의 방법을 따르면 소녀를 구할 수 있다고 논평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자신을 젊은 마스터 롱샤오라고 소개합니다. 하는 화를 내며 그의 형의 스승 첸이라고 말합니다. 샤오는 그의 명성을 만나서 흥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말을 마치기 전에 양파가 입에 쑤셔 넣어집니다. 첸은 그의 더러운 입에 대해 불평하고 샤오는 불평하며 그를 향해 걸어갑니다. 주인공은 단순히 포크가 달린 그릇을 던져 젊은 마스터의 허벅지를 맞춥니다. 그의 부하들은 주인공이 죽음을 자초한다고 말하지만 하는 그들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채는 형에게 먼저 먹으라고 상기시키고 그는 바보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밖에서 주지사는 30분이 이미 지났다고 불평하고 황은 주 선생이 재능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젊은이를 찾으며 그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소년들은 사오의 형을 찾아 걸어갑니다. 그는 그의 그룹과 함께 다가오고 그의 형이 그의 옆으로 오자 장남은 손가락을 가리키며 에너지로 충전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의 아버지가 메리 수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용은 짜증이 나서 그의 부하들에게 선조검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흔들립니다. 검은 첸의 손에 들어가고 그는 실수로 그것을 부숩니다. 토끼는 그의 유물이 부서진 후 화가 나서 발차기로 소년을 공격합니다. 첸은 쉽게 맞고 용이 후퇴하도록 강요하고 샤오는 류팀을 부릅니다. 소년은 토끼를 자극하여 그의 절단키로 공격하게 만들지만 첸에 의해 쉽게 막히고 그는 그것을 부수고 그를 뒤로 밀어냅니다. 하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둘 다 물러서야 한다고 말하고 샤오는 그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토끼는 상황을 설명하고 류 감독은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뚱뚱한 남자는 그에게 제복을 벗으라고 말하고 격분한 류는 경비원들에게 그들 둘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주지사는 그들이 그의 아들을 건드리는 것을 막고 류는 주지사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까지 위협합니다. 류는 오해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주지사는 그의 뺨을 때립니다. 무릎을 꿇고 감독은 그의 아들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는 롱 형제에게 그의 형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용은 완산이 지역 황제와 같고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소녀는 많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완산은 찬 의사가 관대하고 감정적 손해에 대해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샤오는 그것이 갈취라고 외치지만 그의 형은 그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 장관은 그의 작은 마음에 대해 불평하며 완센 뒤에서 다가와 최소한 10억 원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누는 첸에게 가서 형편없는 태도에 대해 사과합니다. 두 형제가 강력한 사람들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는 동안 주인공은 장관의 손을 잡고 장관은 그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합니다. 완세는 두 형제에게 보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전직류 감독에게 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병원 안에서 의사들은 그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낭비가 될지 궁금해합니다. 첸은 나타나서 그가 젊은 여자를 치료한다면 그를 대가라고 부르고 의사들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동의하고 소년은 류 양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이 레시피를 사용하여 약용수프를 만들어 방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완세는 두 사람에게 그의 말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광 장관은 첸의 손을 잡고 그녀를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방 안에서 소녀는 노인이 지쳐 보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첸이 혈액을 되돌리는 방법을 아는지 묻고 떠나며 주인공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소녀는 그녀에게 작업을 돕고 바늘을 건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욕조에 소녀를 넣으라고 부탁하며 그는 그녀에게 그런 운명을 갖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는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소녀는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것이 그녀가 여기에 있는 이유라고 말하고 바늘을 요구합니다. 소녀는 천에 기를 불어넣어 황량에게 던집니다. 루 의사는 온도가 내려가는 것에 놀라고 소녀는 그녀가 운명을 바꿀 만큼 오래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의 경혈을 막고 그는 일어서서 10분간 목욕하면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황은 그의 다리를 잡고 매우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장관은 오랜만이라며 여동생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완세는 그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첸은 갑자기 방을 나가고 황은 그의 여동생에 대해 묻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첸은 성공했다고 부정합니다. 루 의사가 아가씨와 함께 방에서 나오자 모두 그녀가 회복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첸은 조용히 빠져나가려 하지만 주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고통을 모두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장관은 놀라고 그녀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그녀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지만 소녀는 그들이 함께 목욕했고 이제 그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은 그의 형이 곤경에 처했다고 말하고 첸은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그런 일을 해서 얼마나 운이 좋은지 언급합니다. 후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첸에게 가서 그의 실력을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젊은 남자는 그녀를 밀어내며 장관에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류 의사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명령하고 하는 그가 이제 황씨라고 농담합니다. 첸은 두 의사를 불러 정저우의 의사직위를 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 다 그를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장관은 여동생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밤에 시간이 있는지 묻지만 젊은 남자는 즉시 떠나려고 합니다. 주 의사는 젊은 의사에게 다음 달 장저우 행사에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젊은 남자는 즉시 떠나려고 하고 한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한편 류 의사는 그가 착한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의 친구들은 첸이 전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소녀들은 그에게 홀린 듯 나타나 소년을 중심으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것을 질투합니다. 신은 그녀의 학생이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서 소녀들에게 비키라고 말하고 첸에게 선물을 넘기라고 명령합니다. 첸은 잠시 거부하려 하지만 선생님은 그녀의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여 그가 쉽게 넘겨주게 만듭니다. 그녀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내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첸을 데려갈 것이고 그는 강화부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는 급여가 얼마나 될지 묻고 그의 강사는 그가 그런 것만 생각한다고 불평합니다. 첸은 자신의 힘의 크기에 대해 생각하고 첸은 통과하면 군사훈련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실어 떠나고 가는 길에 첸은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집에서 바이밍은 젊은 주인을 맞이하며 킨이 그에게 좋은 삶을 주었고 매우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첸은 그에게 스승에 대해 헛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인은 그의 비밀 스승에 대해 묻습니다. 첸은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첸은 마침내 스승을 만나 수업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내일 멀리 떠날 것이고 훈련에 대해 알리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신은 그녀가 제자의 타입이 아니었지만 션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돌봐줬으니 첸은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다음 날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선생님은 이번에 5군단이 함께 합류할 것이며 모든 것이 장관의 감독하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3명만 통과하는 상황에서 첸은 단순히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공격을 막기 위해 건설이 산에 있으며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몇몇 바보들이 첸 강사를 방으로 부릅니다. 강사는 그들을 무시하고 수창이 그곳이 위험하다고 경고할 때까지 학생에게 장소를 보여줍니다. 션은 그도 후보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의 권한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션 강사는 그에게 꺼지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어리석고 수가 왕자라고 말하며 션을 화나게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여자친구를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 가문의 왕자를 모르기 때문에 변태로만 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자신을 염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젊은 수 도련님은 화가 나서 그에게 지옥에 가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선생님은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젊은 남자는 그녀를 도발하려다가 손목이 부러집니다. 그는 아프다고 불평하고 차가 다가와 소녀가 내립니다. 션은 그녀를 알아보고 리더인 엑샤라고 소개하고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세이타는 선왕국의 스파이가 탈출했고 도망치기 전에 그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첸이 초기 훈련에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30분 후 헬리콥터 안에서 시에는 구가 그곳에 배치되었다고 말합니다. 첸은 그녀의 학생에게 신성팀을 따라가고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 시에와 함께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립니다. 첸은 그녀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고 헬리콥터는 모든 사람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는 군인들과 똑같이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혼자서 자신의 추적 기술을 믿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돌아섭니다. 도망치는 남자를 발견한 첸은 그를 쫓기 시작하고 남자는 칼을 뽑아 공격합니다. 주인공은 공격의 압박감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 남자의 힘에 대해 생각하며 후퇴합니다. 한편 스파이는 칼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여러 번 교차배기를 가하기 위해 돌진합니다. 첸은 다시 한번 공격을 피하고 나무 속으로 뛰어들어 남자를 베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는 공격을 피하고 두 남자는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그들은 소년이 그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지켜보기로 합니다. 첸은 연기 속에서 튕겨져 나가고 스파이는 그가 2번이나 공격을 받았는데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스파이가 다시 돌진할 때까지 강사를 생각하고 강사는 그를 막습니다. 하지만 첸의 칼은 산산이 부서지고 칼날이 그의 얼굴에 가까워집니다. 그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는 스파이를 놀라게 합니다. 그 거대한 공격은 그 지역에 폭발을 일으켜 첸과 그의 상대를 모두 뒤로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는 연기 속에서 나타나 오늘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배기를 준비합니다. 첸은 오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영적인 손바닥이 스파이를 짓누릅니다. 소녀는 감탄하며 일어나 스파이가 생명이 없는 것을 봅니다.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그에게 매드 드래곤 팀의 자리를 제안하며 손을 내밀고 자신을 산이라고 소개하지만 산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화를 내며 학생에게 다가가 그가 다쳤는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 수준의 사람과 싸우는 것에 대해 미쳤냐고 묻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다음 날 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한 채 깨어납니다. 그는 미친 용 군대에 있으면서 첸 아가씨를 찾기 위해 문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뒤에 있는 군인이 모든 후보자와 미녀들이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첸은 첸 교관이 어디 있는지 묻고 군인은 그를 양호실로 보냅니다. 캠프를 걷던 첸은 잘못된 문을 열고 여자들이 목욕하는 모습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변태라고 소리치며 첸에게 수건을 던집니다. 중앙에 있는 여자는 미친 용 군대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묻고 여자들은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그들은 모여서 훔쳐보다가 잡히는 사람은 그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션 아가씨는 여자애들 중 한 명이 주인공을 거세하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양호실에서 나옵니다. 그녀가 그를 때리려고 할 때 교관이 공격을 막고 자신을 비밀 서비스 책임자라고 소개합니다. 분홍색 머리 여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그를 벌하고 싶어합니다. 션은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여자는 완강합니다. 산 장교가 첸을 옹호하기 위해 나서고 첸은 거짓말을 지어내며 그를 의형제라고 부릅니다. 첸은 자신이 그 여자의 학렬상 삼촌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그냥 물러서고 첸은 자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린 장군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첸은 이미 나았다고 설명하며 장군과 함께 떠납니다. 청의 친구들은 이 녀석이 여기 있고 린 장군의 형제라고 말하며 청을 화나게 하고 그를 때리고 싶어합니다. 교관은 계단을 올라가고 세 사람은 그녀가 길의 미녀라고 평하고 첸 또한 흥미롭지만 그들 중 2명만이 그를 조심하게 만듭니다. 그를 포함한 3명의 집행관 이름만으로 그들은 첸의 목숨을 앗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무대 위의 샤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며 테스트는 3라운드로 진행되며 상위 3명만 통과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첸은 그들 중 2명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시아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면 1시간 안에 자연 그대로의 숲을 건너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도 도로를 따라 위험을 기억해야 하며 모든 군인들은 책을 가져가고 시다에 동의합니다. 그녀는 훈련 시작을 알리고 모두를 흩어지게 합니다. 첸은 첫 번째 라운드가 속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숲을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소녀는 이런 종류의 훈련에 신이 나서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방 안에서 시아는 모두가 같은 경로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다른 장군은 그들을 싸우게 하라고 말합니다. 채는 숲을 뛰어다니다가 몰래 다가오는 단검에 맞닥뜨립니다. 그는 피하고 자신의 경로를 따라 공격자를 때립니다. 남자를 쓰러뜨린 채는 집에 가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지뢰밭을 마주한 바이가 다가오고 채는 그의 힘을 알아차립니다. 바이는 그에게 먼저 가서 그 지역을 정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그가 진행 방법을 모른다고 놀립니다. 짜증이 난 분홍색 머리 남자는 주먹으로 첸에게 달려들고 영적 에너지가 충돌하는 동안 뒤에서 또 다른 공격이 가해져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납니다. 첸은 나오라고 말하고 수는 그들을 저주하며 수류탄을 던지며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지역에서 장교들은 왜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10분 남았을 때 폭발이 일어나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끕니다. 한 소녀가 다가와 깃발을 잡고 시험관 사에게 알립니다. 교관들은 그녀가 어리고 천상의 영역에 있다고 평합니다. 그러자 바이와 수가 다가와 동시에 깃발을 잡습니다. 교관은 그녀의 제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갑자기 연기 속에서 나와 에너지 펀치로 수를 공격합니다. 바이는 아무도 그 폭발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첸의 공격이 다가오자 교관이 막아섭니다. 그녀는 소년이 물러서게 하고 그의 동료들조차 그의 힘에 감탄합니다. 첸은 그 개자식들이 수류탄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다고 말하고 시아는 조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첸은 그녀의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주의해서 확인하라고 명령하며 끼어듭니다. 그러자 그녀는 첸의 손목을 잡고 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양호실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복수를 돕겠다고 말하고 군인이 방에 들어와 린 장군이 그의 형제를 초대했다고 알립니다. 장군의 방으로 가는 길에 분홍색 머리 소녀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그를 거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첸은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그녀가 천상의 영역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다시 베려고 하고 채는 피하며 그녀의 손목을 잡고 땅에 꽂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놔달라고 소리치고 주인공은 그녀를 짜증나게 하기 위해 몇 번 때립니다. 소녀는 여러 번 맞은 후 울고 린사는 멀리서 그가 그의 딸을 때리는 것에 분노하며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재생되는지 보기 위해 그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자 채는 양호실로 돌아가기로 하고 채는 할 일이 있어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비밀 서비스 카드를 발견하고 그의 스승은 짜증을 내며 그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채는 그것이 그의 스승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교관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녀의 제자에게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키스하고 그녀가 걸어갈 때 젊은이는 그녀를 7번째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채는 그녀가 진정으로 그의 스승이었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그녀와 시시덕거렸습니다. 다음 날 2번째 테스트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사 교관이 주인공 뒤에 나타나 수가 규칙을 어겨 실격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번째 스승은 그가 계속 경쟁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채는 그녀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사는 물러서며 모두를 부릅니다. 그녀는 이 테스트는 6명의 경쟁자가 로프 끝까지 가서 도중에 상대를 제압하는 진행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작위로 2명을 선택하여 서로 등을 맞대고 싸우게 됩니다. 두 천재는 아무도 자신들에게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채는 그들의 경쟁심을 알아차립니다. 샤는 첫 번째 쌍은 바이와 류 위라고 말하고 둘 다 로프에 올라갑니다. 바이는 그의 상대를 조롱하며 에너지로 펀치를 날릴 준비를 시킵니다. 하지만 분홍색 머리 남자는 단순히 그를 차서 그의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경비병들은 베이 위탕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하고 두 번째 경기는 수대 저우펑입니다. 채는 그와 수만 남았다고 회상하며 상대를 자극합니다. 수의 친구는 그들이 부탁한 사람이 이미 도착했으며 첸이 캠프를 떠나자마자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수는 간신히 그녀의 상대를 쓰러뜨리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사는 첸과 수가 지금 싸워야 한다고 발표하고 둘 다 로프에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그의 목숨을 앗아갈 생각에 신이 났다고 말하고 수는 그가 빨리 항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펀치를 날리기 위해 움직이고 수는 항복하지만 무시당합니다. 로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그는 항복했다고 반복합니다. 하지만 첸은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 그의 손을 밟습니다. 그는 사고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에너지를 모아 공격합니다. 하지만 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패배를 인정하며 소리칩니다.
수연 바이는 그가 얼마나 비겁한지 생각한다. 주인공은 오늘 그를 보내주겠지만 여전히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시아는 3명에게 라운드가 드디어 끝났다고 말한다. 3명의 우승자는 법 집행관이 되었지만 3번째 라운드에서는 토너먼트를 통해 캡틴을 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첫 번째 경기는 첸 대 바이가 될 것이다. 주인공은 이것이 싸울 기회라고 말한다. 분노한 바이가 화염 발차기로 달려들지만 첸은 쉽게 막아낸다. 관객들은 젊은이가 바이를 막아냈다고 생각하고 연기 속에서 남자가 에너지 검을 들고 나타난다. 첸은 다시 막아내고 손에 에너지를 모아 바이를 멀리 날려버린다. 구경꾼들은 첸이 단 2번의 공격으로 그를 물리쳤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에가 첸 대 엑스이의 2번째 경기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한다. 그녀는 1등에 관심이 있다며 그에게 깨우침을 달라고 부탁하며 젊은이에게 분홍색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첸은 간단히 피하고 에너지로 산산조각낸다. 그녀는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멀리 날아가지만 그가 방심했을 때 마지막 일격을 가해 첸을 맞추려고 한다. 젊은이는 간단히 검을 쳐서 쉽게 부러뜨리고 츠이는 패배를 인정한다. 첸은 1등은 자기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선다. 시아는 그의 승리와 캡틴 타이틀을 발표하고 부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첸 캡틴을 따라야 한다. 둘 다 정보를 확인하고 베이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첸은 자신의 증명서를 보지만 분홍머리 소녀가 다가와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알아챈다. 소녀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며 막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멀리서 리 사령관은 싸움을 지켜보며 기회가 오면 그를 주시하라고 명령한다. 첸은 캠프 밖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숲속에 있지만 칼날이 날아와 소년을 밧줄로 가둔다. 수의 무리가 다가와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첸은 밧줄에서 풀려나 이제 수를 끝장낼 것이라고 말하고 수는 부하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주인공은 공격에 관심도 없고 단순히 에너지로 막아 남자의 검을 산산조각내고 가슴을 베어 후퇴시킨다. 그 부하는 그의 주인이 상대가 안 되니 도망가라고 말하고 수의 다른 하인들은 주인이 도망치는 동안 그를 보호한다. 첸은 이를 비웃으며 앞으로 돌진하여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수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두 베어버린다. 주먹이 수를 날려버리고 첸은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수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꺼내지만 첸은 그의 손을 잘라버린다. 그 토끼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하고 전화를 박살낸다. 한 부하가 수 가주에게 그의 아들이 수십 명을 동원했지만 지도자는 그들에게 전화를 찾으라고만 명령했다고 알린다. 공항에서 수 가족 구성원들은 수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있다. 주인공은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녀들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들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곳에 머물기로 하고 수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포도를 먹는다. 한 소녀가 급히 지나가다가 유리를 쳐서 드레스가 찢어진다. 그녀는 주인공이 그랬다고 불평하며 남편에게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말한다. 첸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때 수가족 구성원들이 도착한다. 부부는 밤에 그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걸어간다. 수청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 모두에게 그를 사냥하라고 명령한다. 첸은 그가 직접 왔다고 말하며 걸어다니고 가주를 화나게 한다. 주인공은 그가 숲에서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다고 말하고 이는 수가주를 격분시켜 화염검을 뽑게 만든다. 그 공격은 주인공의 검에 의해 쉽게 피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에너지 손바닥을 형성하여 수가족 지도자를 무릎 꿇게 만든다. 그는 첸에게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강력한 공격을 가하지만 소녀는 간단히 피하고 그의 뒤에 나타난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꿰뚫는 손가락 기술을 발휘하여 수를 날려버린다. 공중에서 그는 검을 뽑아 주인공에게 투사체 공격을 보내지만 첸은 수를 쳐서 피를 뱉게 만드는 에너지 파동을 만든다. 첸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농담하며 노인이 여전히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싶냐고 묻지만 수는 아니라고 말한다.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첸은 간단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동능의 주인이라고 소개한다. 모두가 남자의 칭호를 알아본다. 소녀는 그들이 다시 자신을 건드리면 수 가족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아까 일어난 일을 언급한다. 수는 탕 가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주인공은 집으로 향한다. 동능시에서 그는 차에서 내려 스승을 그리워한다. 바이밍은 젊은 주인님께 인사를 드리며 낯선 여인이 스승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첸은 화를 내며 문을 열고 후안과 마주치고 그녀는 남편을 찾았다고 말하며 달려와 그를 껴안는다. 바이올렛은 그가 여러 여자들이 쫓아다니는 바보라고 말한다.
후아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고 말한다. 채는 그의 스승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깃볼을 잡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라고 한다. 후아는 그가 그녀의 몸을 보고 만졌다고 말하며 끼어든다. 주인공은 당황스러워하며 아가씨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한다. 그의 스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진실을 말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침을 놓아야 했고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키는 계속 화를 내며 주인공의 깃볼을 더 세게 잡아당기지만 그녀는 그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녀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슬프고 시장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장 가족에게 가야 한다. 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가씨에게 전화하기로 하지만 그녀는 바쁘다고 말한다. 2시간 후 장 저택 앞에서 우성은 뚱뚱보에게 이는 섬세한 문제라고 말한다. 가는 길에 그들은 첸을 만나고 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 소녀는 보석 수송 중에 가족이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여기 있다. 소녀는 소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무도 그녀나 장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돕겠다고 말하며 차로 향한다. 우상은 장 가족이 가족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간다. 가족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가씨는 둘째 삼촌에게 가는 길을 안내한다. 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덤불에서 살인적인 기운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파티처럼 보인다. 한 노인이 아가씨가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장 가족의 주인이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열고 왕가족의 남자가 그녀에게 합류를 제안한다. 아가씨는 그가 배우라고 말하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연주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채는 그가 기만적이라고 욕하고 자신을 그의 아버지라고 소개한다. 이는 남자를 격분시켜 부하들에게 그의 목숨을 앗아가라고 명령하지만 채는 에너지 검을 뽑아 하인의 팔을 잘라버린다. 이는 멀리서 지켜보던 장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왕쿠는 그가 원기 모으기 영역에 있으면서도 매우 오만하다고 생각한다. 그 남자는 주인공에게 달려들지만 주인공은 쉽게 맞고 공격을 격퇴한다. 왕쿠는 벽에 충돌하고 구경꾼들은 그가 졌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 남자는 무기를 뽑는 하인들을 부른다. 채는 신경도 안 쓰고 방어 에너지로 몸을 가리면서 총을 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 무기가 있습니다. 첸이 방어하려 했지만 장 양에게 맞았습니다.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그녀에게 다가가 혈도를 봉합니다. 그는 여자아이를 안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살자들은 갑자기 우상의 삼촌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채는 그녀가 맞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장가의 둘째 삼촌은 조카딸이 다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채는 소녀와 함께 걸으며 소녀에게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소녀를 치유하고 소녀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느낍니다.